예, 마지막인데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학기술 사업화가 중요한 이유, 즉 2000년대 초반에 벤스 컴보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데스밸리도 건너야 되고 다인스시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스밸리를 건너는 것 그리고 다인스시를 건너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냐, 사막과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기술 사업화를 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질 좋은 경제 성장, 즉 질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즉 사막과 바다를 건너는 유효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그걸 잘 가져가서 사업화를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푸시 개념이 아니라 마켓풀 어프로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어섭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약간 참고 슬라이드로 넣어놨는데요. 나중에 또 논의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사업화는 요 데스밸리를 건너는 과정, 즉 테크 브릿지로서의 공공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요 다인스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브루스 콤부가 이야기한 요 전체 그 기술 사업화 관련된 모델에 있어서도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텝에 있어서는 보시면 이제 기업이라던가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이쿼티, PE 같은 어떤 민간 영역에 있는 생태계에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되게 잘하는 모델이 이스라엘에 있는 퀀텀 허브라는 곳입니다. 예, 민간 기업인데요. 얘네는 전문적으로 그 다인스시를 어떻게 건널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실제 자금도 지원해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VC나 A씨처럼 개별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퀀텀 허브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별로 모든 분야에 대한 각 산업별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을 탐색해서 이해관계자, 즉 시장에 있는 산업 개별 기업분들에게 투자를 요청하고 그 투자와 기술을 연계해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이나 출연연구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첨단 기술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창출해내고 개발해내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곳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라고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기술만 가지고 와라, 좋은 기술이라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기존 산업이나 새로운 신산업에 어떻게든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게 찾아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어떤 새로운 기업 또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의 협업 관계를 진행하는 데에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했습니다. 예, 요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사막과 바다를 건너는 방법,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르보스라고요. 예, MIT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이제 기술경이나 과기정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접하셨던 사례일 수 있는데요. 그 아마르보스 교수가 이제 그 MIT 본과대학에서 심리음향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강의를 계속 하시는데, 실제 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그 녹음되어 있는 것을 이제 스피커나 아니면 이제 헤드셋으로 들었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어떤 그런 괴리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고가의 스피커는 100%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게 활용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벽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MIT 교수를 재직을 하시면서 1964년에 보스라는 글로벌 오디오 회사, 오디오 음향 전문 기업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964년에 창업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이나 출연연 박사님들은 기술을 확보하면 바로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창업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 5년 뒤에 첫 번째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즉 기술만 갖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 개발을 하는 데만 약 5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 이후부터는 관련된 혁신 활동을 누구랑 하느냐? 보스라는 회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MIT와 전략적인 협약을 맺어서 계속 MIT와 보스 간의 공동 연구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다가 약 2000년대 초반에 은퇴를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MIT에 기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공과대학에서 보스하고 같이 협력 활동을 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라. 요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르 보스 교수가 보스의 최대 주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보스의 최대 주주는 MIT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이 국내에서도 조금 간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메디트라는 곳이 MBK라는 프라이빗 이코티의 2.4조 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메디트라는 기업은 고려대학교의 장인수 보시는 그 관련된 이제 장민호 교수가 2000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00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품이 나왔던 제품은 시장에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정도 관련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본격적인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장민호 교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밸류체인 내에서 그럼 어떠한 수요가 있느냐 이거를 계속 고민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력 제품은 치과에서 활용되는 구강 3D 스캐너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산업용 스캐너 회사로 설립을 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덴탈 마켓에서 의료용 치과 마켓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은 구강과 관련된 3D 스캐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거는 약 5년 남짓부터입니다. 그래서 메디트 7일 걸리던 치아 보철물을 하루면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빨 때문에 약간 좀 이빨 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땜질을 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씌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치과를 방문하시면은 약간 파란색 그런 찰흙 같은 이런 걸 갖다 이제 씌우고 그걸 갖다가 하루 정도 지후에 다시 가서 또 방문해서 재방문해서 이제 또 다시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메디트에 관련된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당일 그 즉시 관련된 스캐너 이 3D 스캐너로 측정한 자기의 이빨 틀을 가지고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글로벌 PEF가 9곳이 이 회사의 매입에 그 인수의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올해 지난달 3월 31일에 MBK에게 2.4조 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이제 메디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이는 건데요. 관련된 이제 파운더인 장민호 교수가 그 시장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지 시장과 함께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르마르 보스 교수라든가 장민호 교수가 선택했던 방법, 즉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아침부터 이렇게 좀 이게 텐션을 올려가지고 발표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 버거운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한 5분, 10분 이내에 발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막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는 시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및 창업, 즉 개인의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로 사막을 건너는 방법, 시장 견인을 고려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즉 국가 차원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정책 관련해서는 다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58년에 다파가 설립이 되면서 기초연구와 상용화를 있는 도전적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파에서 진행했던 주요 프로그램별 사업화 성과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GPS, 구글맵, 시리 이러한 것들이 다 다파에서 나온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전이 돼서 상용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다파의 성과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E라는 게 다파를 벤치마킹해서 DOE, 에너지부 산하의 유사한 기관으로 설립이 됐고요. 부시 대통령 승인하에 2007년부터 진행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알파와 관련된 그러니까 다파와 관련된 모델들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알파-H라고 NIH의 산하에 관련된 기관이 새롭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파-E와 알파-H는 약간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달파의 철학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보시면은 알파-E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의 전환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파-H 같은 경우에도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전환적 R&D를 진행하겠다. 둘 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기관으로 설립이 됐지만 공통적으로는 뭔가 어떤 변혁적인 전환적인 기술을 채택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기초연구 성과가 해당 분야의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파-E와 알파-H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차이 이외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알파-E 같은 경우는 에너지고요. 알파-H는 보건의료 분야, 의료 보건 분야, 그리고 핵심 연구 영역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지향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파-H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파스텔 영역이라고 하는 파스텔 쿼드런트라고 하는 분야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 즉 모두 다 일사분면에 위치한 영역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관에 밝히고 있고요. 운영도 비슷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전문기관 예를 들면 상기평이라던가 아니면 기정원 이런 데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어서 알파-E와 알파-H는 대담한 아이디어와 수평적이고 민첩한 구조, 검증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별도 조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 책임자에게 권한과 자율성이 대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과제를 RFP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RFP가 공고가 되면 이거를 제일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팀을 꾸려서 아예 과제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파-E와 알파-H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러프하게 문제 정의서 정도만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라고 개인 PD로서 PM으로서 지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스텝이 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적합한 PD와 PM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선발된 PD나 PM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권한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어떠한 형태의 성과를 제시할 거야 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하고 제시되어 있는 성과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진행이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접했던 그런 프로세스랑은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파-E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알파-E라고 했을 때 알파-E라는 단어를 다 빼고 알파-E가 지향하는 주요 가치는 무엇입니까? 알파-E가 생각하는 구성원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면 이게 알파-E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E라는 단어를 여기서 제외하고 구성원의 주요 업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기관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가 이거라면 이거는 반드시 알파-E일 것이다. 이게 알파-E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알파-E의 가장 정확한 캐릭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 그리고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연구욕이 충만한 최고의 인재를 유입 그리고 예산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큰 진전이 기대되고 미래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분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임팩트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성공할 경우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국내 기술 사업화 관련된 주요 현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과학기술 사업화가 중요한 이유, 즉 사막과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알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를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 비전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사업은 개별 과제의 성공이 아니라 이 과제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기관의 구조 그리고 관련된 예산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걸 하기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거 지난달에 아마 이제 보도자료에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과학기술부에 있는 혁신본부에서 책임 PD제라는 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PM이나 PD하고는 좀 달리 책임 PM은 관련된 기술 사업화라든가 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약간 좀 권한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요. 국가적인 난제에 대해서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약간 역할을 좀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파 H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알파 H가 조만간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될 때 좀 저처럼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나 과학기술 사업화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조직만을 벤치마크할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개인의 어떤 올바른 창업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경제를 고민하는 형태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좀 유도하고 견인해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어떤 과학기술 역량 또는 축적된 어떤 과학기술 인프라들을 활용했을 때 충분히 미국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작은 규모의 미국과 같은 과학기술 사업화 성과를 좀 창출할 수 있고 또 부럽기만 한 이스라엘의 어떤 창업 생태계가 아니라 걔네들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어떤 과학기술 기반 창업 국가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이슈를 좀 재정리하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대안 또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